안녕하세요. 선보기 특별대담 김용호입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념무상? 혹시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아마도 다양할 것입니다. 후보의 됨됨이, 소속 정당, 혹은 공약이나 정책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 70년, 그 긴 시간을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도 많이 달라져 왔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권자 투표 행태의 변천사를 서현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서 교수님, 네.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투표를 할 텐데 소속 정당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속 정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후보자 요인, 인물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후보의 됨됨이는 어떤지,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무상급식이나 뭐 북한 이슈 등 굉장히 그 선거마다 있었던 쟁점, 또 거기에 대한 공약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은 1948년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어떤 특징을 보여주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한복 입고 쪽두리, 그러니까 쪽지고 뭐 가 쓰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투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해방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들었고, 특히 이제 그 좌파들하고 그다음에 김구나 김규식 같은 중도파들도 이 단독 남한 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파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좌파 쪽에서는 좀 폭력적인 어떤 저항을 하는 그런 선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치러진 이 선거가 유엔 임시위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좌파들이 선거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선거가 또 실시되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재헌의회의 임기는 2년이었고 그래서 50년 5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2년 8월에는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계속되어 나왔습니다. 1950년 총선과 1952년 대선은 매우 독특한 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우호 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2년에 재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직선제 개헌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52년 7월 4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직선제 개헌안이 선포가 되고 통과를 하고 그리고 치러진 선거가 52년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졸속으로 치러진 그런 선거였다라고 보고 당연히 이제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을 하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또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범석을 하지 않고 함태영이라는 분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그 함태영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경찰력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최초로 관건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한 선거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유권자들은 자발적인 투표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동원된 투표를 하기 시작했던 그런 최초의 선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휴전 이듬해인 1954년 5월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관건, 금권, 일색이었던 우리나라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1954년에)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선거사에 상당한 의미 있는 선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십니까? 네, 54년 3대 총선을 치렀는데 이제 자유당이 처음으로 정당 공천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이거는 이제 좋은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유당이나 민주당 등 정당 공천을 해서 이제 후보를 이렇게 내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당의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유당이 정당 공천제를 동원하고 관건, 금건 이렇게 동원해서 압승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게 속을 좀 들여다보면 자유당의 득표율이 36.8%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야당 후보가 이제 난립을 했고 뭐 그래서 자유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사실은 경찰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에 대해서 좀 민심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몽둥이 선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당 후보가 선거 등록하는 걸 막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민심은 좋지 않았던 거로 보입니다. 네. 1956년 5월에는 제3대 정부 통영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 결과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숨가쁘다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겼고 재헌의회를 만들었는데 또 조금 있다가 개헌을 했고 또 불행히 또 54년에 2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2차 헌법 개정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3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재헌의회,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 네, 이런 거로다 이제 해서 4.4 5입 개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일별 경족수가 이제 136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135명만 찬성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뭐 수학적으로 135.33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나눌 수가 없으니 135명까지 찬성하면 된 거로 보자. 뭐 이렇게 해서 4.4 5입 개헌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개헌을 하고 치른 선거가 이제 또 56년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선거에서 큰 이변이 일어난 것이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박사가 맞아요. 당선되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투표하는데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통령 모두를 자유당 후보로 당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른바 여초야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초야도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촌야도라는 건데 여당이 촌에서 당선되고 야당이 도시에서 당선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뭐 개헌도 2번이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을 텐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의식 수준이 높았던 사람, 교육 수준이 높았던 사람, 또 사회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가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자유당의 동원을 좀 안 받은 거죠. 반대로 촌에 계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건의 그 동원에 좀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1950년대에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세력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야당의 세력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뭐 관건, 금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후보를 선거 아예 등록조차 못하게 한다라든지 뭐 심지어는 폭력, 테러, 뭐 위협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죽은 사람이 대신 투표하는 유령 유권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1956년 지방선거의 예를 들면 자유당의 부정선거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데 뭐 야당 후보자한테 경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선거 등록 기간 동안 구류를 사니까 이 사람들이 등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등록을 못한 사람이 3,558명이나 됐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심하게 이제 방해를 했는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58년 5월에도 경찰이 이제 다수의 야당 후보를 위협을 해서 자유당 후보의 17%가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여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퇴진했습니다. 민주주의 열망으로 가득 찬 제2공화국이지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제3공화국에 들어서는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거처럼 이른바 준봉 투표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 행태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학자이신 윤천주 교수께서 당시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준봉 투표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준봉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도 말씀하신 윤천주 교수님 책을 통해서 이제 준봉 투표라는 말을 처음 배웠는데, 이게 영어로는 conformity vote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conformity라는 게 영어로는 일치한다, 동조한다 뭐 이런 뜻인데, 자기 의견이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든지,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투표, 자기 의식이 없이 그런 투표를 아마 준봉 투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당시 우리 사회는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소위 근대화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정근대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얘기가 부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통했고, 또 시족 사회에서는 시족의 가장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야 되겠고, 또 관에서 얘기하면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이 관에서나 또는 시족의 장께서 또 가장이 하는 대로 이렇게 투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준봉 투표가 나타나는 배경은 결국 뭐 1950년대, 60년대 농촌과 도시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간략하게 비교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가 빨리 발전을 하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뭐 또 의식 수준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뭔가, 뭐 투표가 뭔가 이런 것들 배우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정치 의식 수준도 높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을 것이고요. 농촌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왕조 500년을 하다가 일제 35년에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왕조, 일제도 어떻게 보면 왕조나 마찬가지였죠. 네,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고, 시족사회의 전통도 있고.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건권선거, 또 관권선거, 여촌야도,
준봉 투표 등으로 설명되는 유권자의 투표 형태가 6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969년에 삼성개헌이 통과되고 난 뒤에 유권자의 표심이 야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단 한 석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촌야도와 결합된 또 민주 반민주라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신민당이 이제 제1야당으로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야당의 견제도 가시화되었죠. 그러나 야당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선거는 급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바뀌고 총선도 1구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화되어서 소위 여야 후보 간의 동반 당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정권이 이제 군부 독재를 하면서 끝끝내 결국은 이제 10월 유신까지 단행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시대의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이 시대에 이제 긴급조치권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사람들은 또 박정희 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 또 아니면은 뭐 의무감 아까 말씀드린 그 농촌 지역의 사람들 같은 정치의식이 낮은 분들은 또 누가 이제 정권을 잡든지 거기에 조금 복종해야 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 나라가 좀 발전하면서 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점점 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학생이라든지 야당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글 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투표 유권자들의 성향은 아마 반민주 대 민주 이런 대결 구도가 성립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1979년의 부마 민주화 항쟁 그리고 벌어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유신체제 붕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신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바람에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하고 1980년 8월 제7차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였던 정군도한 장군은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취임 후 그는 대통령제 개헌을 단행합니다. 제5공화국의 선거는 유신 때처럼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선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 세력은 정치 규제로 묶여버린 상태로 치룬 1981년 총선은 관제 여당과 관제 야당이 적절히 의석을 나누어 가지는 선거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 총선에 앞서서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던 야당 정치인들도 1983년과 1984년에 걸쳐 해금 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상기문으로 불리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끝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1985년 1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 지지자들이 창당한 신한민주당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킵니다. 선거혁명, 총선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그때의 선거 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몇 번의 민주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또 좌절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2대 총선을 맞게 되는데 이 12대 총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풍을 일으키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민정당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관제 여당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여당만 관제가 있었는데 야당은 없었어요. 근데 전두환 정권에서는 민한당하고 국민당이 관제 야당이라는 두 가지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이제 정부 쪽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민당이 이제 진짜 야당인데 이 신한민주당이 그 제1야당으로 약진을 하게 돼요. 이 선거에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도시 29개 선거구에서 28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석 빼고는 다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신한민주당 주축으로 이제 야당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걸 통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그 민주화를 열망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총선에서도 야당이 승리를 했고 또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선거에서도 그랬는데 이번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총선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 김대중, 김영삼의 정치 해금이 이루어지면서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서명 운동도 시작됩니다. 이에 맞서서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을 이유로 호언 조치를 발표합니다. 야당의 직선제 개헌과 여당의 호언 조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을 공안당국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집권 세력이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 직후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 결과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나타난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87년 민주화가 되고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민주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좀 불행히도 어떤 민주주의를 할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라는 게 전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투표 요인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아마 박정희 정권 오랫동안 영남 출신의 인사를 대거 기용했다라든지 영남이 또 정치 경제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호남은 좀 낙후됐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표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프라이머디얼 센티멘트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활용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뭐 영남, 호남, 그다음에 충청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걸 대표하는 그 정치인이 대거 등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전면적으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한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그 기원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국시대부터 된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백제신라부터. 네,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71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71년을 또 기원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학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등장한 거는 87년 이후라고 보고요.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또 김종필 이렇게 세 명이 각각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지도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87년 대선 1로 3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지역주의가 아주 가시화됐다라고 봅니다. 네. 네. 민주화 직후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 대 야3당의 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호남, 충청 세 지역을 연고로 한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후보나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지역에 기반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촌야도 현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투표 행태로서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당 합당 이후에는 호남 대 비호남의 지역구도가 형성됩니다. 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던 거대 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합니다. 그러던 중에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12월 11일에 소위 초원 복집 사건이 터집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에 실패한 후에 대선에서 지역주의 감정을 부추겨서 승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나 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근데도 네. 이 사건이 미국에까지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TV에 많이 나와서 아마 젊은 학생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김기춘 씨가 이 당시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부산 지역의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당시 이제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좀 지지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 지역 감정을 좀 조장해서 영남 이런 쪽은 좀 모여야 돼. 이런 그런 불법 선거 운동을 음모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초원 복집 사건은 초기의 지역 감정 조작이나 관권 부정선거 논의라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불법 도청 등의 이슈로 관심이 옮겨지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결과 김영삼 후보는 당선되었고 이후에도 유권자들의 지역 투표는 계속됐습니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 민주당의 후신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영남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여당인 신한국당은 호남에서 한 석만을 차지합니다. 한편 야당 강세 지역인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는 여당이 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여촌야도 현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3당 합당 후 형성되었던 호남 대 비호남 구도는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김대중, 김종필의 이른바 DJP 연합이 호남과 충청 간의 지역연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지역투표가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 김대중 후보는 호남에서 95%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1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주화 이후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주의가 최근 들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투표가 약화된 시점이 언제로 봐야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역적 상징성을 가졌던 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우리가 뭐 그 삼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좀 정치 일선에서 후퇴하신 이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보 노무현이라고 해서 왜 계속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그 후보로 나왔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2002년에 그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지역주의 투표 현상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디에나 다 있는 거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거는 그 지역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지역주의는 남아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른 요인들을 같이 고려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김의 퇴장과 함께 지역주의 투표 현상은 분명히 약화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지역 투표에 이념 투표가 결합된 새로운 유권자 투표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2002년부터 나타난 세대 투표 현상인데요. 나이 많은 유권자와 젊은 층의 투표 성향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가 이슈화된 2002년 대선이나 또 탄핵 심판으로 뜨거웠던 2004년 총선이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은 경제 성장률, 물가, 집값, 실업률 등이 특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경제 투표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기존의 지역 투표 외에 경제 투표, 세대 투표, 이념 투표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2007년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이런 경제 투표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뭐 파이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나누는 게 먼저다 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제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처음 갖고 나왔었고, 그다음에 민생 어젠다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5060 세대가 결집이 되는 또 그다음에 2030 세대가 결집이 되는 이런 세대 투표 현상도 또 이 당시에 나타나게 되죠.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가 전면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투표 플러스 세대 요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이 당시에는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권자의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유권자 행태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시는지요? 어떻게 바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긴 역사를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권자들이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많은 개혁을 이뤄왔다고 봐요. 통상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리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에도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앞으로도 뭐 지역주의, 이념, 세대 또 뭐 경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런 면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투표에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선거 역사 70년의 절반 이상은 엘리트 정치인과 독재 권력이 선거를 좌지우지했던 시간입니다. 단 한 사람이 나라를 움직일 수도,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그랬고 그것을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는 온전히 우리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 단 한 사람이 결정하는 나라의 미래, 그것은 반드시 제대로 된 과정의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연, 혈연, 학연 때문이 아닌 부디 나라를 생각하는 선택이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